자, 봅시다. 이제 근대의 경제. 806페이지 근대의 경제 볼까요? 자, 개항 이후의 열강의 경제 침탈 나와 있죠. 자, 개항 이후의 열강의 경제 침탈과 관련한 조약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 여러분도 조약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근대의 경제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국권 피탈과 관련해서 강화도 조약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통상함을 허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즉, 우리나라와 장사하는 걸 허가를 했는데 그 장사하는 걸 허가한 내용을 보면 시기에 따라서 장사하는 양상이 약간씩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 그거와 관련된 조약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연표를 한번 그려본다고 치면은 여기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개항을 한 거죠.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은 조일소조규. 자, 그러면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에 내용이 자,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통상함을 허가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에서 부속 조약, 부록을 체결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부록 내용이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조일, 소조규, 부록이 있고요. 조일, 무역, 규칙이 있어요. 조일, 무역, 규칙은 다른 말로 조일, 통상장정. 자, 조일, 무역, 규칙은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그래요. 자,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의 부록, 조일, 소조규, 부록, 조일, 무역, 규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조일, 소조규, 부록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는 일단 거류지의 범위를 정했죠. 그래서 거류지의 범위를 뭐라고 하냐면 간행이정이라고 그래요. 자,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항장 주변에서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 이걸 우리가 간행이정이라고 하고 이 간행이정이 얼마나 되냐면 10리. 간행이정이 10리가 되는 거죠. 요 10리라고 하는 건 항구에서부터 사방 10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리 안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뭐 장사를 하거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10리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구에서부터 이제 사방 10리라고 쳤을 때 요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밖에서는 조선 상인들이 여기에서 가져가서 팔아다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일본에서 물건을 실어오면 여기서 이제 일본 상인들이 활동을 할 거고 일본 상인들한테 조선 상인들이 중개무역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서 가져다가 밖에 나가서 팔아가지고 와서 다시 여기다가 이제 돈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다른 물건을 가져다 여기다 팔거나 이런 식으로 중개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류지의 범위는 10리고 자, 그 다음에 요 조일소조규 부록 내용 중에서 요 개항장 안에서는 일본 화폐를 또 통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화폐 통용 내용이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외국의 화폐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다는 건 곧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침탈을 할 기반을 마련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일본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 외교관이 여행을 뭐 경치 보러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죠. 자, 그래서 조일 소조규 부록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간행이정의 심리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조일 무역규칙의 내용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나요? 네, 배웠죠? 조일 무역규칙에서는 자, 무항세, 무관세, 자, 그 다음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요 내용이죠. 자, 요런 내용이 바로 조일 무역규칙 또는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개항,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을 허가하고 자, 여기선 통상 왕래함을 허가한다. 자, 그래서 통상을 허가했고 그다음에 조일 소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규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때 조선 상인들이 여기에서 중개무역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본 상인과 조선 상인들이 조선 상인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했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 상인은 보부상이나 객주나 여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선 상인들이 활동을 좀 했었다. 즉 중개무역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선 상인은 보부상, 그 다음에 객주,
그리고 여갑.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다. 자, 그러다가 우리는 쭉 연결해서 봅시다. 자, 그러다가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어요.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고요. 자, 그러면은 이모군란으로 이모군란은 청나라가 와서 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상인에게 특권을 허용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청과 맺은 조약은 무슨 조약이죠? 조천상민 수륙무역장정. 자, 청하고 맺은 조약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자, 우리가 이 이모군란을 배우면서 자, 조약 이름이 장정이야. 기분 나빠. 요거는 종주국과 종속국 사이의 조약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으로 청상인의 내지 통상을 허용하게 되죠. 청상인의 내지 통상과 연합무역권을 허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청상인들의 무역을 허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은 내륙으로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을 때 이때의 무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류지 무역이라고 그래요. 자, 초반기의 무역은 거류지 무역, 즉 간행이정의 심리고 요 안에서만 일본 상인들이 활동을 하고 조선 상인들이 중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데 이모군란이 체결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으로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우리가 시골에 이제 5일장들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런 장날에 장터 나가보면 청나라 상인들이 가게 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통상이 허용되자 일본 상인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일본 상인들도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일본 상인들이 간행이정 심리 안에서만 활동하다가 우리도 그럼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싶다. 그러면서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조일, 소조규, 부록, 속약이에요. 그래서 소조규, 부록, 속약. 소조규, 속약. 조일, 소조규, 속약. 앞에다 조일을 써볼까요? 조일, 수호, 조규. 자, 조일, 소조규가 강화도 조약 때 체결된 부록 조약이죠. 그런데 이 부록 조약을 새로 개편을 한 거니까 속약, 조일, 소조규, 속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 조일, 소조약에서 자, 여기는 내지 통상을 허용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과 체결한 조약에서는 일본 사람들도 자, 그럼 우리도 활동 범위 넓힌다. 간행이정을 넓혔어요. 그래서 간행이정이 50리. 자, 그러니까 5배 늘어났는데 여기서 개항장에서부터 사방 50리니까 사실은 더 넓은 거죠. 그 다음에 요 뒤에 2년 뒤에 100리. 자, 2년 뒤에는 100리로 넓힌다. 자, 그러면 간행이정의 100리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 100리가 아니고요. 사방 100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넓은 지역이고 우리나라가 조그만하니까 우리나라를 놓고 사방 100리면 더군다나 개항장이 3군데니까 이게 다 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여기도 내지 통상이 허용된 거고 결국에는 간행이정이 넓어지니까 이 사람들도 내지 통상이 허용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시골 어디를 가더라도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들어와서 이 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점포를 차리고 심지어는 서울까지 들어와서 그동안 이제 서울 안에는 여기서 서울은 사대문 안쪽이겠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없었는데 요 이모군란 이후에 그러면서 요 2개의 조약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과 조일 소조규 부록을 통해서 속약을 통해서 이때는 다 내륙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랬기 때문에 이 이모군란 이후에서는 내지 통상이 허용되면서 자, 그러면 청나라 상인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고 일본 상인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경쟁이 심화되겠죠. 그래서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심화됐다.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심화됐다.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이 이제 장사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가져가려고. 자, 이래서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내륙으로 진출한 게 언제부터? 이모군란부터. 그 다음에 두 나라 상인의 경쟁이 심화된 게 언제부터? 이모군란부터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러다가 이 경쟁이 끝났어요. 자, 경쟁이 끝난 건 결국에는 둘이 싸워서 둘 중에 하나가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청나라와 일본 둘이 싸웠어. 무슨 전쟁? 청일전쟁.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일본. 그러면은 청일전쟁이 1894년이니까
요 청일 전쟁 이후에 당연히 어느 나라 상인만 남았을까요? 일본 상인만 남았죠. 청상인은 철수를 했죠, 이제 당연히. 그래서 청상인은 철수하고 일본 상인이 독점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청일 전쟁 이후에는 일본 상인이 상권을 독점하게 됐죠. 자, 그래서 상업과 관련된 흐름과 여기에 플러스 조약들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자, 이런 조약들 여러분 다 중요해요. 우리 조약만 한번 밑줄 쳐볼게요. 자, 조약만 제가 한번 밑줄 쳐보면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조일 소조규 부록, 그 다음에 조일 통상장정 무역규칙, 자,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조일 소조규 부록 속약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대충 이해해. 알았지? 여기 밑에다 썼어야 되는데 빼먹었어. 자, 봅시다. 뭐가 하나 있냐면 조일 통상장정, 무역규칙이 통상장정이라고 했죠. 앞에서 76년에 체결된 거. 조일 통상장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이 개정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조일 통상장정이 한번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이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러면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 83년에 체결된 조일 통상장정은 어떻게 다르냐? 앞에서는 무항세, 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었잖아요. 자, 여기서는 관세 조항이 들어가죠. 자, 이제 무관세가 아니에요. 관세를 체결할 수 있다, 일본하고. 자, 그 다음에 방공령 규정. 자, 앞에서는 무조건 일본이 양국을 무제한 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쌀을 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 대신 우리나라에서 지방관들이, 수령이나 관찰사나 이런 지방관들이 자, 우리 너무 힘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일본 너희로 쌀 수출 그만할게, 못해 이제는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게 방공령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방공령, 우리 앞에서 방공령 살펴봤었죠. 시험에 만약에 방공령에 근거가 되는 조약이 뭐냐 물어보면 조일 통상장정 개정 83년 거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최혜국 대우라고 해서 나중에 열강에게 이권을 빼앗기는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조약이 바로 최혜국 대우라고 했고, 그런 최혜국 대우가 바로 이 조일 통상장정 개정 83년 개정판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내용까지, 이 내용들은 중요하니까 관세 조항, 방공령 조항, 최혜국 대우 조항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선 전기 전반적인 경제 파트, 경제에 관한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 좀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 조약 살펴봅시다. 자, 80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강화도 조약 체결되면서,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고 일본 상인들이 무역을 독점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걸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시면 거류지 무역 간행의정 심리 안에서 일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 상인들이, 우리나라 상인들이 가서 중개를 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중개무역. 자, 그 다음에 약탈무역. 자, 이때 여러분 기억나요? 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 시기에 주로 무역을 했던 거. 자, 일본하고 그 다음에 조선하고 주로 어떤 것들이 무역이 이루어지는지. 자, 조선은 일본에게 쌀이나 콩 같은 곡식을 팔았어요. 쌀이나 콩 또는 쇠가죽, 소가죽이죠. 공업 원료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팔았고, 그 대신 일본은 조선에게 면직물, 처음에는 영국산 면직물, 나중에는 일본산 면직물, 그래서 면직물을 팔아서 우리가 이런 무역 형태가 나타났지, 이런 걸 우리가 미면 교환 체제라고 했어요. 자, 쌀과 면화를 목화, 이제 옷감을 팔았다. 미면 교환 체제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쌀을 가져가는 게 우리가 먹고 남아야 파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했고요. 거의 빼앗기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입도선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약탈적 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약탈무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면제품의 수입 경로, 곡물의 수출 경로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미면교환 체제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07페이지 밑으로 내려오시면 일본의 경제 침탈 관련 조약. 우리는 뭐 금방 살펴봤으니까 제목만 살펴볼 건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사료로 문제가 제시될 수가 있으니까 조약 내용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딱 읽고 이거 무슨 조약이구나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조일 통상장정. 자, 조일 통상장정, 조일 무역규칙. 요거는 강화도 조약의 부록으로 체결된 거죠. 76년인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조일 소조규 부록. 조일 소조규 부록. 자, 까지 한번 살펴보고 간행이정 심리. 자, 그 다음에 3번으로도 이제 넘겨보시면 청일상인의 침권, 상권 침탈 견쟁. 자,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미 수륙 무역장정과 일본과의 조약 체결. 자, 소조규 속약이 체결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청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자료 2개 나와요. 자료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거기 보시면은 서울의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 청상인 거류지와 일본 상인 거류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도에. 자, 그럼 청상인 거류지와 일본 상인 거류지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지금 현재 청상인과 일본 상인이 둘 다 내륙에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봤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지도일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따지면 언제부터? 예를 들면 이 시기겠지, 이모군란이겠지? 왜냐면 청상인과 일본 상인이 다 내륙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연도만 체크한다면 이모군란부터. 자, 그 다음에 둘 중에서 청나라 상인이 제거된 게 청일전쟁이잖아요. 결국에 나간 게. 그러면은 이 지도는 1894년 청일전쟁 그 전까지 그 사이쯤. 물론 뭐 전쟁에 오늘 졌다고 내일 철수하기야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딱 책으로만 봤을 때 사건으로만 보면 아, 요게 청일전쟁 즈음에서 그 다음에 그 이모군란에서 청일전쟁 그 사이 즈음에 그런 지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880년대와 90년대? 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1880년대와 90년대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그래프 같이 생긴 거 있죠. 그 그래프가 처음에는 일본 막대기가 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간쯤 가면 일본 55%, 그 다음에 청나라 45%. 그러니까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무역량이 거의 비등비등해졌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만큼 경쟁이 심화됐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순히 그냥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두고 싸웠다.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청일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심화된 거. 그것도 이제 청일 전쟁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청일 상인의 이제 상권 경쟁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사료탐구에서 일본과의 경제 침탈 조약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조일 소조규 속약, 그 다음에 조일 통상장정 개정. 특히 이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조약은 조일 통상장정 개정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83년 조약이죠. 그래서 그 83년 조약에서 방공령의 근거가 되는 조약이 뭐냐? 그러면 조일 통상장정 83년. 그 다음에 관세, 일본과 관세를 물었다. 무슨 조약이냐? 그러면 조일 통상장정. 그 다음에 최애국 대우가 일본하고 처음 규정되었다. 무슨 조약이냐? 그러면 조일통상장정 개정. 그래서 이 조일통상장정은 시험에 나올 만한 뭔가가 많은 소스가 많은 조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일통상장정 개정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 뭐 당연히 어떻게 됐어? 일본이 독점했겠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 쭉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상권을 지금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권 침탈에 대해서 조선 상인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조선 상인들의 대응. 자, 일단 서울에 들어와서 청일 상인들이 장사를 할 때 가장 좀 불만이 많았던, 피해를 봤던, 그동안 이제 특권을 좀 가지고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그 상인들이 누구냐? 시전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핵심 상인들이 시전 상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전 상인들이 이제 저항을 했었다 그 말이고, 거기 보시면은 철시면은 뭐 다분 걸어 잠궈버리는 거죠. 장사 안 해버리는 거야. 이런 철시로 대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인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단체가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한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외국산 면직물, 면제품의 유입에 따른 폐단. 뭐 이거 우리 말할 게 있나요? 외국산 면직물이 들어오면 그게 전 세계 최고 품질을 가진 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면직물 수공업, 그때는 뭐 공장도 없었으니까 수공업이겠죠. 배틀로 짜야 되잖아요. 망했지 뭐 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내 면공업 발전의 타격 당연하고, 그 다음에 쌀 유출에 의한 물가 인상.
쌀이라고 하는 게 식량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요 쌀을 일본으로 많이 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오는 물가 상승, 쌀값 상승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돈 번 사람들은 또 꼭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사치를 조장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본과 우리나라가 무역을 했는데 이익 본 게 한 개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등장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는 또 성장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810페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경제 파트이지만 사회 그 앞에서 정치 파트에서 다 한 번씩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열강의 이권 침탈 나와 있네요. 자, 열강의 이권 침탈이 나타난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면 언제라고 해야 돼요? 아관파천 시기. 자, 그래서 아관파천 시기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등장을 하게 되고 자, 그럼 이렇게 열강에게 이권을 빼앗긴 계기는 뭐냐? 최유국대우 조항 때문에. 그래서 거기 지도 보시면은 막 우리나라에서부터 엄청 많이 뺏어갔죠. 자, 광산채굴권, 광산채굴권, 삼림체벌권, 금강채굴권, 철도부설권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이권을 외국에서 다 나눠 먹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열강의 이권 침탈이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열강의 이권 침탈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삼림체벌권과 광산채굴권 자,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광채굴권을 가져갔는데 이 미국이 가져간 금광 중에서 금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었던 그 금광이 바로 운산금광이에요. 자, 미국인 선교사 알란이 미 공사를 역임하기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알선하여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광 채굴권을 가져가게 되고 여기서 금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많이 금을 실어갔죠. 자,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여러분 밑에 박스 사료 탐구에 보시면 운산금광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노다지 알죠? 노다지. 그게 노다지가 원래 노터치였던 거 알죠? 만지지 마라. 자, 막 금덩어리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다 또 가서 만져보고 또 막 이랬더니 막 만지지 말라고 난리친 거지, 미국 애들이. 그래서 노터치. 근데 그거를 이게 노다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금덩이는 노다지구나. 그게 바로 이 노다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다. 자, 그게 운산금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운산금광의 어느 나라가 이권을 가져간 거예요? 미국.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봐둬야 되는 게 운산금광 있죠. 은산금광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쓱 지나가면 헷갈릴 수 있어. 알겠죠? 은산금광은 영국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산금광이 있고 은산금광이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을 틀리게 할 수 있어. 당연히 틀리게 할 수 있다. 당연히 틀리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일본은 특히 철도부설권에 매진하게 되죠. 철도라고 하는 게 가장 근대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가장 침략적인 요소이기도 한 게 바로 철도거든요. 철도를 놓으면 일단 되게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근대 문물에 대해서 금방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대 문물 되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어떤 큰 계기가 바로 철도거든요. 그런 이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그렇기도 하지만 철도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이제 시각에서 보면 침략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철도를 놓게 되면 여러분 일단 왔다 갔다 하기가 좋긴 하지만 그걸로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쌀도 실어갈 수 있고 군대도 옮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가 교통이 되게 편리해졌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침략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철도가 또 침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땅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정류장 하나 말하자면 기차역 하나 만드는데 삼정보 그냥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정보 정도의 땅을 소유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야 여기 정거장 하나 만든다. 기차역 하나 만든다. 그러면서 10정보 이상의 땅을 뺏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정거장 하나 만드는데 일본에서 소유된 것보다 3배 이상, 4배 이상 그렇게 땅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땅 뺏기 딱 좋은 어떤 구실이 되는 게 바로 이 철도였고 그 다음에 이 철도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군대도 옮길 수 있고 쌀도 실어갈 수 있고 물자도 가져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해진 거는 당연히 그런 내용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들이 침략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이 좋아했던 바로 이 열강의 이권 침탈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철도부설권이에요. 실제로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랑스가 가져갔던 그런 철도 부설권을 나중에는 미국, 일본이 다 인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X자로 크로스로 관통하는 모든 철도를 다 일본이 부설하게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등의 철도 부설권을 모두 차지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러시아는 삼림체벌권, 얘네들이 이제 나무를 베어가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은 대표적으로 운산금광, 일본은 철도부설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요 세 나라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에 811페이지 보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운산금광이었었고 경인선 철도부설권은 처음에는 미국이 가져갔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에게 넘기게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경의선 철도부설권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또 역시 일본에 넘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경인선, 경부선, 그 다음 경원선, 경의선 다 일본이 철도부설권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강의 이권 침탈이다. 아관파천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조일통상장정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일본의 금융지배정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본의 금융지배정책. 자, 금융지배에서는 거기 보시면은 자, 1878년에 이미 일본 제1은행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었죠. 그래서 일본 제1은행에서 뭐 보조화폐를 발행한다든가 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서서히 금융 지배가 시작되고요. 자,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시설, 필요한 시설들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차관을 제공하게 돼요. 차관이라고 하는 게 국채, 그러니까 국가의 빚인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빚을 얻어서 쓰게 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가 빚을 얻어서 그 돈을 쓴 게 아니고 사실은 일본이 내가 이런 시설을 필요해 여기다 만든다 여기다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만든다 하고 거기에 들어간 돈들이 있죠. 사실은 그런 돈들을 우리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너네가 갚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쓰지도 않았는데 빚이 천정부지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국채, 말하자면 이제 차관을 우리한테 주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 명목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차관을 주게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화폐 발행권을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 제1은행에서 우리나라의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죠. 812페이지 보시면 화폐 정리 사업. 자, 우리는 화폐 정리 사업을 좀 체크를 해봅시다. 자,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1905년에 있었죠. 화폐 정리 사업. 자,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했던 건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메가타는 1차 한일협약 때 1차 한일협약 때 고문으로 파견됐어요. 재정고문. 1차 한일협약 때 재정고문으로 우리나라에 왔었던 사람이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메가타가 주도를 하게 되죠.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은 간단해요. 화폐 정리라고 하는 게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돈을 요 일본 제1은행에서 만든 돈으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제1차 가보개혁 때 신식화폐 발행 장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자, 1차 가보개혁 때 신식화폐 발행 장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그때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은본위 화폐 제도니까 사실 은화를 쓰는 건 아니고 은화는 고액의 화폐니까 그걸 일상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조화폐로 백동화, 황동화, 적동화 이런 화폐를 발행하겠다. 이게 1차 가보개혁 때 신식화폐 발행 장정이라고 하는 법이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신식화폐 발행 장정이 가능되고 그 당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돈이 그거였어요. 백동화, 황동화 이런 건데 주로 이제 백동화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용하던 백동화. 자, 그리고 그 전에는 방문국이라고 하는 또 방문국이란다. 전환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화폐를 우리가 발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쓰던 상평통보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화폐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환국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1883년에 그때 즈음부터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모군란 이후에 청에 의해서 또 청에 의해서 우리가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당오전이라는 화폐를 쓰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화폐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차 가부개혁 때 아까 말했던 백동화나 황동화나 적동화를 발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종류의 돈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종류의 돈을 쓰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통합을 하자. 그게 이제 일본의 의도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화폐 발행권을 가져가기 위한 거였죠. 자, 그래서 메가타가 주도했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사용하던 기존의 화폐. 자, 그 당시에 사용하던 기존의 화폐, 이제 백동화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고, 요 기존의 화폐를 자, 일본 제1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쓰던 돈 가져와. 너 원래 쓰던 돈 가져와. 새 돈으로 바꿔줄게. 네, 이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새 돈으로 바꿔줄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1대1 교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등가 교환이에요. 자, 이 말이 어려운데 부등가 교환이라는 게 뭐냐면 등가 교환이라는 게 1대1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10,000원 가져오면 10,000원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등가 교환이니까 1대1 교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자, 1대1 교환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는데 내가 10,000원 가져갔죠? 그럼 나한테 10,000원 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갑을 병으로 나눠요. 자, 돈을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 종류의 돈의 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짜리 가져갔는데 10,000원짜리 한쪽 귀퉁이가 좀 찢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화폐의 질에 따라서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누어서 갑종 같은 경우는 이전 오리. 이전 오리는 1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00원 가져가면 10,000원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을종 같은 경우는 1전. 그럼 1전이면은 약 3분의 2 또는 약 5분의 3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왔다 갔다. 절반보다 조금 더 주거나 조금 모자라거나 약간 이 정도 왔다 갔다고. 자, 그 다음에 병종 같은 경우는 아예 교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교환을 해주니까 결국에는 결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이 화폐 정리 사업을 자, 그러면은 이런 거 하려면은 미리 뭘 해야 돼요? 공지 쫙 돌리고 그 다음에 미리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준비 기간 갖고 그 다음 해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시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병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은 돈도.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화폐 정리 사업하기 전에 조선 상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물건을 가져왔지만 내가 낸 돈은 병종이야. 그러면은 그 조선 상인은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화. 그러니까 병종 돈만 가지고 있고 그거는 가져가 봤자 안 바꿔주는 거죠. 쓰레기만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일본 상인들은 미리 알고 일본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손을 써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겠어요? 조선 상인과 조선은행은 망했지? 네, 당연히. 그래서 조선 상인과 그 다음에 조선의 은행은 몰락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조선 상인과 은행은 몰락을 하게 되었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칸이 너무 조금이어서 이쪽에다 쓸게요. 결과. 자, 두 번째 결과는 이때부터 근본위 화폐 제도가 시행돼요. 근본위 화폐 제도가 시행된다. 자, 근본위 화폐 제도 시행.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자, 여기다가 자, 은본위 화폐 제도가 실시된 게 언제죠? 은본위 화폐 제도가 실시된 게 언제? 1차 가보. 자, 그 다음에 근본위 화폐 제도 여기에서 시도만 했었어요. 시도. 자, 근본위 화폐 제도를 한번 시도했었어. 언제? 이건 이제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자, 광무개혁 때, 대한제국에서 광무개혁 때 근본위 화폐 제도를 한번 해볼까? 시도만 했었지만 실패했죠. 자,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근본위 화폐 제도가 시행된 건 언제냐? 시행된 거는 언제냐면 그게 화폐정리사업. 그게 화폐정리사업. 화폐정리사업. 자, 다시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한 건 1차 가부개혁 때, 그 다음에 근본위 화폐 제도를 시도를 했다는 건 실시는 못했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그 다음에 드디어 근본위 화폐 제도를 시행하게 된 거는 이 화폐정리사업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근본위 화폐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과는 자, 일본 제1은행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 일본 제1은행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 거죠. 중앙은행이라는 게 여러분 화폐 발행하는 은행인 거 알죠?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한국은행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은행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 조선상인과 조선은행 몰락, 그 다음에 근본위 화폐제도 실시, 거기에다가 일본 제1은행이 중앙은행 역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화폐정리 사업이고, 자, 그러면 예전 돈을 새 돈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러면 새 돈 만들려면 또 역시 돈이 필요하겠죠. 많은 자본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자본을 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빚으로 떠넘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시설 개선,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화폐정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빚을 엄청 지게 된 거죠. 우리가 쓰지도 않았는데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일본의 차관 제공, 앞에서 우리가 잠깐 나왔던 차관 제공. 자, 그럼 일단 813페이지 화폐정리 사업의 결과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일본 경제를 뒷받침하게 됐죠. 일본 경제적 침탈을 뒷받침하면서 농공은행이 설립되는, 농공은행은 말 그대로 이제 농업과 상공업과 관련된 그런 은행이겠죠. 그래서 농공은행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화폐정리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토지 약탈로 넘어갑시다. 자, 토지 약탈.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서서히 사고 뺏고 이랬는데, 자, 언제부터 일본의 토지 약탈이 시작됐냐? 개항 때부터. 강화도 조약 즈음부터 일본 사람들이 이제 토지를 서서히 침탈해 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일본의 이러한 토지 침탈이 본격화된 시기는 언제냐? 자, 본격화된 시기는 언제냐면 러일 전쟁 이후예요. 자, 러일 전쟁 이후에는 이제 뭐 적이 없는 거야.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지. 이제 조선을 식민지로 거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러일 전쟁 이후에 본격적 토지의 침탈, 약탈이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러면서 자, 밑에 보시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뺏은 그런 토지를 일본에서 이제 관리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기 위한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기구를 하나 설치했는데 그게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옆에 사진도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시기를 좀 체크하시면 돼요. 나중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이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뺏은 토지를 여기에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자, 그러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만든 기구가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토지조사 사업은 1912년부터 시작되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만들어진 시기를 구분해라 라고 하는 게 몇 년에 만들어졌는지를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경제 침탈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한테 우리가 외국한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저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자, 경제적 구국운동의 전개. 경제적 구국운동의 전개. 자, 경제적 구국운동의 전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경제적 구국운동은 여러분이 순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경제적 구국운동.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시기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방공령이에요. 그래서 방공령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몽땅 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저항을 했던 게 바로 방공령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방공령은 누가 내릴 수 있는 거냐? 일단 우리 지역에서 너무나 뭐 흉년이 들건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 때문에 너희한테 일본에게 쌀을 팔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방공령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방공령이라고 하는 건 누가 선언하는 거냐? 지방관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이나 관찰사가 선언하는 거다. 자, 그래서 방공령 선포 나와 있고요. 방공령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1889년이라고 썼지만 이 1889년 한 번 발표된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80회 이상, 거의 100회 가까이 이렇게 방공령이 선포된 거고, 자, 그리고 1889년을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한 이유는 이때 1889년에
함경도와 황해도의 방공령이 가장 피해도 많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함경도와 황해도의 방공령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공령은 그러면 북부지방, 약간 경제력이 좀 이제 쌀이나 이런 거 잘 생산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만 발표하는 거다? 아니고 방공령은 전국적으로 발표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이때가 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기 때문이지 실제로 방공령이라고 하는 건 거의 한 80회 이상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1889년과 1890년에 황해도와 함경도의 방공령은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일본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더 우리가 배상금도 물어줘야 되고 했던 그런 좀 심각한 방공령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1889년 방공령 곡식 유출 금지 명령이죠. 이제 곡식 유출을 우리가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걸 지방관, 수령이나 관찰사가 내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근거가 되는 조약이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조일통상장정. 조일통상장정이 근거가 되는 거고, 자, 하지만 결과. 자, 이 조일통상장정의 방공령과 관련된 규정에서 자, 일단 일본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조약을 체결할 때 너희가 방공령 내려도 좋은데 그 대신에 방공령을 내리기 전에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개항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알려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한 달 전에 알렸다. 하지만 일본이 야 우리는 못 들었어 라고 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죠. 일본의 배상금을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 지불하게 됐다. 자, 그러니까 쌀 안 팔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게 바로 이 방공령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정부가 하는 일은 이제 못 믿겠고 정부가 하는 짓들은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뭉쳐야 되고 그러면서 농민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종교가 동학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할 때 방공령 한번 설명했었고 자, 그래서 방공령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상권수호운동. 자, 상권. 아까 우리 일본 상인과 청상인들이 막 내륙으로 들어와서 막 장사하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권 침탈에 대한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에 대해서 특히 서울에서 장사하던 시전 상인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런 시전 상인들이 이런 상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시전 상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조직을 했어요. 단체를 하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황국중앙총상회. 황국중앙총상회. 1898년에 황국중앙총상회. 자, 그러면 황국중앙총상회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 시전상인이죠. 자, 그래서 시전상인이 주도해서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자, 시전상인들끼리는 좀 힘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단체와도 연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연합한 단체가 독립협회. 독립협회는 아무래도 스피커가 많잖아.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많고 하니까 이 독립협회에 연계해서 1898년이면 이때가 이제 막 만민공동회 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만민공동회랑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거기에 가서 활동하면서 연설도 하고 하면서 상권을 지키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같은 시기의 활동이 이권수호운동이에요. 자, 열강에게 빼앗긴 이권을 다시 되돌려오자. 자, 그래서 이권수호운동을 전개한 단체가 독립협회, 그리고 그 독립협회의 자주국권운동이 바로 이권수호운동이죠. 자, 독립협회의 자주국권운동이 이권수호운동이다. 자, 그래서 이런 한국중앙총상회와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같이 연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민공동회에서 또는 관민공동회에서 전개를 하기도 했었다. 자, 그래서 독립협회의 자주국권운동이 자, 열강에게 빼앗긴 국권을 되찾자라고 하는 거니까 자주국권운동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이권수호운동이고요. 자, 이 이권수호운동으로 러시아가 가져간 한러은행권을 말하자 한러은행을 폐쇄시키기도 하고 군사훈련권을 다시 되찾아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저기 부산 영도에 그 섬을 달라 조차를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를 철회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포나 증남포 주변에 도서 매도 요구 즉
섬을 사겠다 이렇게 요구한 거를 저지시키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권을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막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쭉 들어보니까 어느 나라에 대한 그 이권을 되찾아온 게 되게 많았나요? 러시아. 특히 독립화폐 한 개 우리 배울 때 얘기했었죠. 독립화폐가 특히 별로 안 좋아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 그래서 특히 러시아가 뺏어간 이권들을 많이 되찾아왔던 게 바로 이 러시아 이 독립화폐의 이권 수호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완회. 자, 보완회는 우리 앞에서 애국개몽 운동하면서 배웠죠.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저지.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고 했었어. 자, 그런데 그 황무지 개간권을 철회시켰지. 그 단체가 바로 보완회고, 자, 그래서 보완회에서는 요 일본이 뺏어갈 뻔했던 황무지 개간권을 우리가 개간할게 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회사가 농광회사. 그렇죠, 농광회사. 자, 그래서 여러분이랑 잠깐 중간에 사료 좀 보고 넘어갈게요. 816페이지 보시면은 조일통상장정 개정 중에서 제37관이 방공령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자, 중간에 사료탐구에 조일통상장정 개정 나와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방공령과 관련된 규정이고, 그 다음에 방공령 선포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상권수호운동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상권수호운동 대표적으로 한국중앙총상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화폐의 이권수호운동,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특히 러시아가 가져가는 걸 되게 싫어했죠. 자, 그래서 한라은행 폐쇄, 전령도 조차 요구 저지, 그 다음에 도서매구 요구 저지 등등. 자, 그리고 이런 러시아에 대해서만 특히 좀 별로 안 좋아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런 대외 은식의 부족에서 온 거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운동, 농광회사 설립까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마지막 살펴볼 게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자, 국채보상운동. 앞에서 우리가 시설 개선이나 그 다음에 화폐정리 사업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돈을 썼다고 하는 그 돈들이 있죠. 그거를 사실은 우리한테 차관으로 넘기게 되죠. 그래서 자, 일본의 차관. 자, 우리가 일본에게 사실 돈을 빌린 게 아닌데 일본이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실컷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돈을 갚으라고 한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일본의 차관에 대해서, 차관 도입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상환해야 되는 처지. 일본의 차관 도입. 자, 요 차관은 시설 개선이나 화폐 정리 명목으로. 자, 시설 개선이나 화폐 정리의 명목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차관을 주게 되고, 차관은 빚이에요. 자, 결국에는 이 돈을 우리나라에게 상환하라고 한 거예요. 상환을 요구하게 되죠. 자, 갚아라. 자,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가져다가 쓰고 화폐 정리 사업하는데 쓰고 했던 돈이 무려 이거 다 합치면 얼마나 되냐? 1,300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 통장에 1,300만 원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막 다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1,300만 원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큰 돈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당시에 화폐 단위로 보면은 1,3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딱 떨어지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1,300만 원은 대한제국에서 쓰는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1년 내내 쓰는 돈이 1,300만 원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은 450조 정도 돼요. 또 늘었어, 몇 년 사이에. 조금 늘었어.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0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00 몇십 조로 늘었어요, 다시. 그래서 그 정도, 한 400조 이상 정도 되는데, 자, 우리가 400조 하면은 딱 와 닿아요? 전혀 와닿지 않죠.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전혀 와닿지 않아요. 이 돈이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는 1,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 정도, 우리가 전혀 왜 450조 하면은 전혀 아무 개념이 없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많은 돈이다. 그래서 이 돈을 갚아버리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죠. 말 그대로 국채, 국가의 빚을 보상, 갚아버리자. 에이, 그까짓 거 뭐 갚아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 1,300만 원을 갚자. 돈 갚자 운동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고, 자, 그러면은 취지.
국민의 힘으로 국채를 갚아 국권을 수호하자. 결국에는 나라를 지키자. 그러려면 우리가 일본한테 진 요따위 빚을 갚아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고. 자, 그러면은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자, 어디에서 처음 시작했냐면 대구에서부터 시작했고요. 대구에서 국채보상 기성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국채보상 기성회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런 돈을 갚자, 빚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죠. 자, 거기 보시면 국채보상운동은 양기탁, 서상돈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했고요. 신문사들도 참여를 하게 되죠. 자, 모금운동을 전개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돈을 조금씩이라도 내면 다 그렇게 많은 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모금을 하기 시작했죠. 여자들은 가락지 비녀 팔고 남자들은 담배 끊고 술 끊고. 그 다음에 주로 꼭 이런 운동은 여러분 부자들보다는 하층민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당시에 부상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체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참여한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죠. 자, 거기 보시면 한계가 나와요. 한계. 정말 부호라든가 지배층보다는 주로 영세한 사람들, 거기 보시면 영세 서민들이 다수 참여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국채보상운동의 한계고,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자, 절반 정도 모았어요. 한 600여만 원 정도를 모았죠. 하지만 일본이 이거를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했죠. 국권회복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 당시에 최고 통치기관이 통감부였어요. 이때는 국권피탈 전이니까. 자, 그래서 통감부의 방해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방해했냐? 아까 우리 여기 국채보상 기성에 서상돈, 양기탁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공금횡령죄로 다 쳐 넣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공금횡령에 누명을 씌워서 방해를 했었다. 자, 그러면 결과 볼까요? 자,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 통감부의 방해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빚을 갚을 수는 없었죠. 사실 이거 돈 모아서 준다고 해서 일본이 이거 받겠어요? 어떻게 만들어 놓은 빚인데 우리나라를 예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텐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해를 했던 거죠. 그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고, 자, 거기 사료탐구 보시면 국채보상운동 취지문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지금 모으고 있어 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 취지문이고, 자, 이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기록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얼마 내고 막 이런 기록문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작년에. 자,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취지문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근대적 상업자본의 성장 볼까요? 자, 나머지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또는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대응들 한번 쭉 볼게요. 자, 정부의 식사능업 정책 봅시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산업을 육성하는 시기가 대한제국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식사능업 정책, 대한제국 시기에 들어와서 식사능업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부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죠. 자, 전환국을 설치하고 화폐를 새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은행 설립에 나섰고 여러 가지 산업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왜 대한제국에서는 막 외국에 유학생도 파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식사능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상인들은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자, 시전 상인들. 아까 일본과 청나라에 빼앗긴 상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체를 조직했어요. 그게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한 한국중앙총상회.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경강상인. 경강상인은 주로 배를 가지고 운송업 했던 거 알죠? 자, 이 사람들은 운송업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증기선이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증기선은 규모도 크고 좀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 경강상인도 증기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입해서 증기선을 사서 이렇게 빼앗긴 운송권 이런 것들을 이제 되찾아 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잘 되지는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객주나 여각 보부상. 자, 객주나 여각 보부상이
초기의 상업에서는 활동을 좀 했었죠. 그게 이제 거류지 무역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개항장 밖으로 못 나오니까 중간에 중개 무역을 좀 했었다. 하지만 나중에 청일전쟁, 그러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내륙으로 청상인과 일본 상인, 외국의 상인들이 진출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실패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외국 상인들의 기세가 워낙 세져서 결국에는 좀 몰락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서도 상회사,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나머지 자본을 형성한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4번 내려가시면은 근대적 상회사의 설립. 여기는 여러분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한번 읽어는 보세요. 왜냐면 여기에 뭐 1884년 뭐 80년대 대동상회, 장통회사, 종삼회사, 호상상회 이런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1880년대 즈음이구나. 이렇게 이거 우리나라의 그런 상인들이구나. 이 정도 여러분이 봐둬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점점 이제 자본을 축적해 가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금융자본 하나만 더 체크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은행이 처음 생겼다. 아무래도 최초의 은행 이런 건 좀 기억해줘야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1896년에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생겼죠. 자, 거기 보시면은 관료자본이 중심이 된 민간은행이다. 이게 뭔 소리야? 관료자본이 중심이 된 민간은행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공무원이었어요. 그럼 나 이제 공무원 하다가 은퇴를 했지. 그럼 나는 원래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은행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퇴직금 같은 거 모아서 돈을 모아서 은행을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들이 민간 자본으로 이제 만든 은행이 바로 조선은행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거죠. 1896년에. 자, 그 다음에 한성은행, 천일은행 이런 민간은행들이 쭉 나타나게 되고 이런 은행 중에 일부는 화폐정리 사업으로 물론 피해를 보기도 하죠. 정리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나중에까지 쭉 살아남아서 지금 있는 은행들은 뭐 외국 자본과 합병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기업은행, 조흥은행 또 뭐가 있었나요? 아무튼 그런 은행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진 그런 이름, 제일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다 바뀌었죠. 뭐 SC은행이라든가 뭐 신한은행이나 뭐 우리은행이나 다 바뀌긴 했지만 그런 예전 이름들, 제가 금방 얘기했던 그런 이름들은 그 은행들이 결국엔 여기서 온 거거든요. 이 은행들이 나중에 뭐 개편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예전 은행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제 지금은 그런 은행들이 뭐 외국 계열과 합병해서 지금은 뭐 이름이 다 달라져 버렸지만 결국에는 이런 예전에 있었던 은행들의 전신을 쭉 따라가 보면 이런 은행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조선은행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경제 쭉 살펴봤는데 자, 그럼 경제 파트 뭐가 내용이 많았지만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두 가지 크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하나는 앞에서 우리가 조약들 쭉 살펴봤죠. 그 조약 내용들. 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경제적 구국운동. 아까 우리 5개 경제적 구국운동 나왔죠? 그거. 그래서 경제적 구국운동 하나랑 앞에서 우리가 경제와 관련된 조약들 연결하는 거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경제적 구국운동 같은 경우는 순서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연결해. 물론 한국중앙총상이나 독립회 같은 시기라고 보시고요. 나머지는 순서대로 연결하기도 하니까 시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근대의 경제 한번 살펴봤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근대의 사회, 문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